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인들이었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같은 한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데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3세 사라정입니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말로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민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셨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힘겹게 생존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미군이 운영하는 난민 캠프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미군 장교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영어를 배우며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완전히 미국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한국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그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짧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야. 우리의 뿌리는 미국이고 우린 미국인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스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가 학창 시절 많은 차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난 항상 아시아인이었지.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백인 친구들에게 찰리 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찰리 첸은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중국인 탐정 캐릭터인데 당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서러웠어.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사람들은 날 외국인 취급했거든. 게다가 우린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시아인을 모조리 중국인 취급하는 서양인들이 싫었어. 하지만 별 수 있겠니? 우리가 다르게 생겼고 참고 살아야 했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희미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영어가 주된 언어였고 저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알아듣는 정도였고 한인 사회와의 연결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외모만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인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미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미국의 문화를 느끼며 살았죠.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항상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을 묻는 줄 알고 LA 출신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원래 고향이 어딨냐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출신을 물을까?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제 이름을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정? 한국에서 왔나요? 아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어도 할 줄 알죠? 조금이요. 그럼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네요. 이런 순간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한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백인 학생 2명이 제 옆을 지나면서 소곤거렸습니다. 야, 저 애 중국인이야? 아니, 일본인 같은데? 아니야. 쟤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취급받아야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아볼까라고 말하며 차별받지 않는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넌지시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직업과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죠.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LA 대형 산불이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으로 떠나자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산불이 발생합니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합쳐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산불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준비하며 토론하던 중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맑고 푸르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희뿌연 연기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에서 긴급 경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산불 경보가 자주 울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피 권고 지역에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은 괜찮아요? 사라야, 지금 짐 싸고 있어. 소방관들이 곧 대피하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당장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는 황폐했고 이웃들도 대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중한 물건들만 급히 챙기고 계셨습니다. 사라야, 어서 차에 타자.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간신히 챙겨 차를 몰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체육관을 개조한 대피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산불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죠.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집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거실도, 제 방도, 부모님의 침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 역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우리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LA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난 후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뭐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이요? 이번 산불이 아니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되고 게다가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엄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친척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지만 한 달 넘게 머무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다시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최근의 경제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라야, 요즘 미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지? 실리콘밸리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내 주변 친구들도 다 걱정하잖아. 실제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 콘텐츠, IT,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은 야근이 많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다소 빡빡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글로벌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특히 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처럼 미국에서의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면 앞으로도 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길을 걷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인 할머니, 지하철에서 아시아인들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차별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교수님께 상담받을 때도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착각하고 질문을 던졌다면서? 맞아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처음에는 제가 교환학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미국에서 내가 평생 겪어야 할 현실이야. 아빠도 똑같이 그런 현실을 겪어왔고 지금도 가끔 겪고 있단다. 아무리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미국에서는 너를 항상 아시아인으로 볼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선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어?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평생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교포라는 이유로 다른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에서처럼 인종차별을 겪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이유는 단순했어. 기회가 많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 우리는 집을 잃었고 미국에서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내 아빠도 경력이 많으니 이직도 쉬울 것이고 엄마도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니까 영어 선생님을 하거나 통역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내 아빠처럼 한국 남자들은 미국 남자들보다 더 매력이 넘쳐. 너도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니?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행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도 고려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제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부모님은 분명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도 존중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을 하던 도중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기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항상 다를 수 있기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더 이상 외국인 취급받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 인터넷에서 교포 한국 정착기 같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저 같은 한인 2, 3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들은 한국에서 어색한 한국어를 쓰면 바로 교포 티가 나면서 외국물 먹은 티를 낸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말투나 억양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잘하겠네라고 기대하지만 일할 때는 교포라서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아시안으로 살아왔고 한국에서는 교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제학교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원룸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월세가 엄청나다. 보증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미국보다 생활비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외식비나 각종 물가를 따져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 부모님께서는 미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살려면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초봉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민되었습니다. 물론 의료비나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전체적인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무조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교포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근이 많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입사원이라면 상사들이 술자리에 부르면 거의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성과보다는 연차와 직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포들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도
외모 때문에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교포들의 경험담을 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교포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포라고 하면 외국물 먹은 티 낸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툴면 왜 교포인데 한국어를 못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반대로 한국어를 잘하면 그럼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국 한국에서도 교포는 교포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완전히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안정과 인종차별을 계속 겪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한국에서도 적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현실을 계속 버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것인가?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최근 LA 산불은 큰 재앙과 같았을 겁니다.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높이 떠있는 비행기 내부, 한 여성이 다짜고짜 오늘의 주인공인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비행기 내부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승무원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승무원이 말하는 부탁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 주변의 탑승객들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 레이덴이라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피아라고 해요. 최근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한국이 엄청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엄청 열이 받는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이번에 휴가를 받게 되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국내에서 편안하게 있을지 아니면 해외로 휴가를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볼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죠. 휴가가 그리 길진 않아서 해외보다는 국내 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었는데 제 친구 니콜이 최근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니콜은 평소에 휴가 때마다 해외를 돌아다니는 친구였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파리에서 경기를 보러 갈 정도로 해외여행에 미친 친구였죠. 그러다 최근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 대한 평이 파리 내에서도 많이 좋아서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서 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제게도 꼭 가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저는 니콜이 눈을 까뒤집은 채 열변하는 모습에 그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거든요.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저기가 실제로도 저럴까? 라는 궁금증을 자주 가졌었어요. 그래서 니콜에게 한국의 드라마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한국은 그렇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니콜은 한국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경험할 거라며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재촉했죠. 저는 니콜의 행동이 한국에 진심으로 미쳐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친구의 추천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티켓을 예매하고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경험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맛집,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동네와 전망대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사진과 동영상 속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이었어요. 어떤 동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특히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죠. 저는 한국에서 일정을 짜고 한국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저는 기대와 달리 걱정이 많았어요. 니콜이 발광하던 모습에 혹해서 너무 큰 기대감으로 한국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이 가까워지며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제 걱정을 단숨에 날려버렸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깔끔한 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길게 늘어선 대교를 지나면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도로를 오가는 차들, 세련된 건물들, 드넓은 한강에 비치는 건물의 조명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리고 택시기사님부터 시작해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 만난 친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동안 화면을 통해 보던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도 이럴지 정말 궁금했는데 기대 이상이었고 한국으로 여행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서울 곳곳을 다니며 드라마와 영화에 나왔던 촬영지들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 한국의 맛집들을 찾아가 한국의 한식부터 시작해서 밤에 술안주로 먹는 음식들까지 모두 맛보았어요. 그중 단연 최고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 투어 패키지를 예약하고 경복궁의 정문 앞에서 가이드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가이드가 경복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의 가게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전통복장인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이었고 저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추천해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했어요. 처음 한복을 입어봤을 때 정말이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복은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곡선이 돋보이는 의상으로 마치 한국의 과거로 접어드는 기분이 들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옷들이 한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들어간 순간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죠. 날씨가 많이 더워서 처음에는 조금 덥기도 했지만 그 멋진 디자인과 색감 덕분에 쉽게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한복을 벗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은 모두 베스트 컷이 되었죠. 경복궁의 모습과 어우러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치 화보 촬영을 하는 기분이 들었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한국 여행 중에 한복을 구매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이드의 추천으로 한국의 한 한복 상점에 들러 여러 종류의 원단과 색상을 고르면서 저는 전통적인 한복과 함께 개량 한복이라는 것도 추천받았어요. 개량 한복은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의상이라고 했죠. 전통적인 한복이 특별한 날에 입기에 적합하다면 개량 한복은 더 실용적이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복은 뭔가 끈이 엄청 많고 직접 매듭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매듭을 해보려고 하니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개량 한복은 달랐어요. 실제로 개량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편안하면서도 여전히 한복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용성 덕분에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편하게 입고 벗기만 하면 되고 끈보다는 단추 형태로 걸기만 하면 되었고 착용감도 엄청 편했죠.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을 할 때는 제가 입은 옷 위에 껴입어서 더웠지만 한복만 입고 있으니 엄청 시원한 거예요. 통풍도 잘 되는 한복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 둘 다 맞춤 제작하기로 했어요. 가격은 좀 비싸긴 했지만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을 기념품으로 가진다는 생각에 돈이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몸에 맞춰진 한복을 수령하면서 마치 한국의 보물을 손에 넣은 기분이 들었어요. 맞춤 제작으로 만들어진 한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살이 찌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한복과 함께하고 싶어서 전통 한복을 착용한 채로 거리로 나섰어요. 숙소로 짐을 챙기러 돌아가는 길, 한국인들도 제가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엄지척을 날려주고 예쁘다, 잘 어울린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반응을 받으니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 네덜란드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항까지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이동하는 내내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한국의 어른들이 저에게 사진을 같이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마치 제가 스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 도착했고 출국 심사를 거쳐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중국을 경유하게 되어 있었는데 베이징에서 11시간 동안 환승 트랜스퍼가 있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에 중국 관광도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장엄한 땅덩어리에 수많은 역사적 유산들이 많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던 터라 중국의 전통도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중국 항공을 이용했을까 하고요. 비행기에서조차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만큼 한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인 승객들이 저를 보며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도 내심 뿌듯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생각해도 주먹을 날리고 싶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몇몇 중국인 승객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별나 보이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취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여성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저는 처음에는 의식했지만 이해를 못하니 귀를 닫으려고 이어폰을 꼈죠. 제 모습에 더욱 열이 받았는지 결국 그 중국인 여성은 승무원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뭐라고 반응할 수도 없었어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저를 가리키며 승무원에게 뭐라 했어요. 결국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복을 벗어두실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승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여성 승객이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를 모방한 것이라며 불쾌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푸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멍멍이 왈랄대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하지만 괜히 시비가 붙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상의를 벗으려 했죠. 어차피 한복 안에는 민소매와 반바지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이 나서서 승무원에게 말했어요. 한복은 한국의 고유 전통 의상입니다. 한푸와는 전혀 다른 옷이고 이 옷을 입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승무원과 한국인들 번갈아 쳐다봤어요. 중국 승무원은 한국인 승객의 기세에 눌려 뭐라 대꾸하지도 못했고 한국인 승객의 한마디에 다른 승객들까지 중국 승무원을 째려보기 시작했죠. 한국인 승객 덕분에 중국 승무원은 컴플레인을 건 중국인 여성에게 돌아가 진정시키기에 이르렀고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승무원은 다시 제게 와서 사과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중국인 여성은 저를 째려보며 분노하고 있었지만 제 주위 모든 승객들의 따가운 눈빛을 봤더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다른 외국 승객들도 한국인 승객의 말을 떠받들며 옷을 입는 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 비행기 안에서 빛날 정도로 예쁘게 입고 있어요. 벗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베이징에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죠. 비행기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도 이 수많은 중국인들 중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환승 트랜스퍼로 향했죠. 환승 트랜스퍼를 받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환승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중국인들만 속전속결로 빠져나가고 그 밖에 외국인들은 환승 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11시간이나 되는 환승 대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베이징을 조금이라도 둘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어렵사리 트랜스퍼를 마치고 드디어 공항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번화가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베이징 중심부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기대했던 그 이상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잘 정돈된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역시 이래서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들의 스케일도 상당하고 대륙에 와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 놀라움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중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길을 걷던 도중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을 목격해버렸기 때문이죠. 거리 곳곳에 상의를 걷어올려 배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중국 남성이 보였어요. 복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우람하고 풍선처럼 튀어나온 배를 자랑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상의를 걷어올린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생소해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을 주지 말자고 다짐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제가 바라본 시선에는 똑같이 상의를 걷어올리고 출렁이는 배를 들이밀며 걸어오는 중국인 남성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자의 비키니를 입은 배 나온 남성들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써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을 참고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를 드러내고 다니던 한 중국 남성이 저를 가리키며 뭐라 소리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있는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근처에서 소리가 멈추었고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연신 내뱉기 시작했죠. 저는 소리를 지르는 중국 남성을 쳐다봤는데 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그 남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갑자기 저를 보고 뭔가를 중얼거리며 손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들이 제가 입은 한복을 툭툭 건들며 바디랭귀지로 옷을 벗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실제로 자신의 윗옷을 벗어 던지며 저에게 따라하라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혐오스러운 중국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를 들으며 제게 강압적으로 쏘아붙이니 정신이 혼미해졌죠. 그리고 그들의 땀냄새는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 중국인들은 한복을 싫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미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어차피 한복 안에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니 큰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한복을 벗어 던졌어요. 한 손에 한복을 들어 보이며 이제 됐냐? 는 식의 설명을 전달하니 무리지어 있던 중국 남성들이 박수를 치며 각자 제 갈 길을 갔어요. 저는 분노를 삭히고 한복을 접어서 가방에 넣기 위해 주변의 벤치를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이 웃으며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곳곳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들리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졌어요. 기분이 엉망이 된 채로 더 이상 관광할 기분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게 너무 황당하고 열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공항에 도착한 후 한복을 정리하면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한복에 대해 중국인들이 민감한지 궁금해서 저는 한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왜 한복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돈을 벌려고 한풀을 한복이라고 속여 팔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찾아보니 중국 내에서만 한복이 한풀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만의 주장일 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우위에 두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문화 정치를 펼치고 있었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검색한 내용들이 내가 겪은 중국인들의 만행과 오버랩이 되면서 허탈함에 웃음까지 났죠. 저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한복이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임을 명확한 역사적 근거와 함께 널리 알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인들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중국이 단순히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한국은 타당한 지식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전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곱게 정리된 한복을 바라보며 한국인들이 돈을 벌려고 팔았나 하는 저의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중국이 점점 더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쾌한 경험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출렁이는 배를 까뒤집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알 수 없는 말로 삿대질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끔찍한 기분이 들었었죠. 그래도 공항에는 중국인을 제외한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있었고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블의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가 건틀렛을 끼고 중국인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 뒤 엄지와 중지를 튕겨주길 바랬죠. 그런 웃긴 상상들을 하며 저는 환승을 하기 위해 몸을 옮겼습니다. 저는 환승 절차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중국 공항의 TV에서 태풍 경로를 알려주는 뉴스를 봤어요. 저는 혹시나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로 알려주는 뉴스였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근접한 건지 아님 아직 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 태풍 상황을 검색해봤는데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어요. 최근 일본을 강타한 산산이라는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중국을 관통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산산이라는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궁금해서 산산 태풍을 검색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의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기고 일본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인명구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이보다 강력한 태풍에 날아가는 상상. 폭우로 인해 물이 차오른 도시에서 수많은 중국인 남성들이 배를 드러낸 비키니 의상을 입고 수영을 하는 상상, 거센 폭우가 그들의 땀을 씻겨주는 상상 등 중국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태풍에 당하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태풍이 중국인들의 무례함에 분노한 하늘이 태풍으로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 머리를 스쳤던 중국인들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야말로 쌤통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니 태풍이 중국을 어떻게 휩쓸고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이라고 불리는 태풍은 제가 환승을 하기 위해 중국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접한 상태라 제가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까진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온 후 중국이 태풍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색해보면서 온갖 웃긴 상상들을 하다가 집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한복을 보며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맞춤 제작한 한복을 기념하며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중국이 각 나라들의 고유 문화를 침범하려는 행위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치즈를 훔쳐가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이번 태풍이 중국을 휩쓸고 지나가며 그들의 나쁜 행동들을 깨끗이 씻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한국, 정말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놀러 갈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 중국이 많이 더운가 봅니다. 배를 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체온유지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자신들의 체온유지만 중요한가 봅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이산화탄소만 많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덥진 않을 텐데 말이죠. 소피아의 바램대로 중국인들에게 시원한 태풍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복이 한푸라는 사상 자체가 비바람에 씻겨 날아갈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